자, 그다음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아마존의 트렐리움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레니움 2, 이 엔비디아가 이제 좀 라이벌 관계에 이제 갈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아마존의 도전인 거죠. 어, 향상된 성능, 효율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존의 문샷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엔비디아 독주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칩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이제 넘어설 수 있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실제 강력하게 뭔가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아마 도전에 대한 뭐 성공 여부에 달려 있겠죠.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최근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계속 많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케일링 업을 더할 이런 데이터 부족, 그런 게 좀 모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제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데이터 중에서도 이 벡터 데이터가 있어요. 벡터 데이터가.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이나 몽고디비 쪽이죠. 그러니까 이 벡터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회사고, 이게 지금 할루시네이션이나,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돼 있죠. 벡터가. 그래서 이쪽 관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엣지 컴퓨팅이나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벡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소위 말하는 이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 이쪽과 관련해서 어, 최근에 주가가 뭐 계속 좋다가 또 엔비디아 빠지니까 버티브도 빠지고 뭐 하던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뭐 이쪽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이제 성장 초기 단계고 여전히 파이프라인이 많다. 그다음에 주요 트렌드가 전력 가용성이 실제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쪽 주에 데이터 센터가 집약되어 있는 그쪽은 이미 용량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더 이렇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냉각과 관련돼서도 지금 리퀴드 쿨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리퀴드 쿨링과 에어 쿨링의 비율이 8대 2까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퀴드 쿨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서 오늘 H200과 관련해서 에어 쿨링을 하는 그 부분도 엔비디아가 뭐 또 하나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 주가 흐름은 왜냐하면 뭐 포스트 트레이닝이든 추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 여전히 필요하죠. 엔비디아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동력 부족,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듈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싶고 어, 기술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시장 역학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규모가 큰 데를 선호합니다, 다들. 왜냐? 공급망 관리라든가 서비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큰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티브든 이튼이든 트레인 테크놀로지든 뭐 존슨 컨트롤스든 뭐 캐리어든 이런 쪽으로는 이런 쪽을 선호하지 되게 작은 거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이제 버티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게 이제 고밀도의 이제 리퀴드 순행식을 하는 부분하고 에어쿨링 시스템 요것도 이제 예, 하기 때문에 전체 포괄 시스템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냉각기 이니시어티브 쪽에 뭐 더 높은 그 구조물이 더 좀 더 이제 그 하이 레벨을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 압축기도 있어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좋다. 뭐 그래서 버티브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구축 속도 면에서도 이제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라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오라클은 상당히 이제 굴곡이 있었죠. 레리 앨리슨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형 서비스를 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CIA 계약을 통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엔터프라이즈 그 소프트웨어로 바뀌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프레미스 솔루션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는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러 시장도 진출해서 지금 순위를 뭐 다투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4등, 뭐 4등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죠. 그런 그 최근 몇 년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성장을 좀 촉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AI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도 상당히 센 상황이고 과거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인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수 과정을 거쳤고요. 초기부터 이제 경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오라클이 최근 AI 인프라스트럭처, 저번에 말씀드렸던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 슈퍼 클러스터라는 걸 하는데, 현재 그 최대 6만 5천 개 이상의 GPU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지금 13만 1,072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AWS나 애저랑 이제 뭐 경쟁 관계에 되는데 AWS든 애저는 워낙 이제 크죠. 크다 보니까 성능이나 확장성 면에서 어, 오라클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하던 범위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고객 범위,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도 훨씬 그 AWS나 애저가 세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이나 성능도 이쪽이 뛰어나요. 다만 OCI는,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 고성능 컴퓨팅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약간 이제 니치 마켓처럼 그 특수한 부분의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엔터프라이즈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RDMA라고 하는 그 저지연 그 통신 요런 거가 또 특징이 있어가지고 특수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뭐 이런 그 빨리 이걸 뭐 뛰어넘는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상당히 이제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동등한 그 컴퓨팅 용량을 AWS나 애저를 그 사용할 때보다 가격이 낮아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스턴스보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75%나 더 저렴하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죠. 근데도 쉽게 이제 안 넘어져. 왜냐? 한 번에 뭔가를 클라우드 내에서 뭔가 한 번에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저것 때문에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제는 결국 그 시장 침투력이죠. 그러니까 AWS든 애저 이쪽 시장을 점유율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쪽이 그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투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어요 실제. 그다음에 앞서 봤을 때 확장성 관련 서비스 폭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서비스를 애저나 AWS가 하는데 오라클은 이제 그걸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서비스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이든 파트너십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애저나 AWS가 좀 뒤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제휴를 계속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뭐 지금 당장은 틈새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좀 넓혀가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팔란티어 어제 75달러 또 그 재무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75 달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매출 가속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좀 보면은 무리한 부분이 아니다. 어제도 말했던 뭐 프리캐시플로 마진 40%, 오퍼레이팅 마진 약 70%, 그로스 마진이 지금 80% 이상인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게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은 그 수익성 전환이 될 때 좀 고수익으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방형 성장 스토리가 이제 먹힐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그 TAM을 총 유효 시장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CEO가 AI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약간의 아직까지 이 대부분 이게 광고 과대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고 환멸의 저점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때문에 정점에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환멸을 지나서 또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대 테크 기업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이게 뭐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에 가까우니까 이 획기적인 그 스타트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개발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지금 시사하죠. 근데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여전히 그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앞서 AI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AI 경쟁의 어떤 새로운 단계, 즉 스케일링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빅테크들이 만약에 이 스케일링 법칙이 무너진다면은 이 현재 이제 그 논리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그 투자를 여전히 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정당화를 갖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그 엔비디아 주가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이런 데들이 이 논리를 깨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뭐 젠슨 왕이 이야기하는 뭐 전, 후 이제 추론까지 계속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트 면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계속 힘이 없는데 올해 들어가고 두 번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두 번 발생했고 2022년 3월 이후로 이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 좀 흐름이 쉽지 않은 흐름이다. 근데 뭐 대형주는 뭐 언제든지 뭐 흐름이 바뀔 수는 있는데 조금은 두 번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흐름이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존은 지금 보시면은 한번 이제 고점 돌파 이후에 재차 이제 지지 과정을 거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 RSI가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빅텍 중에서도 힘이 있는 쪽은 아마존이 상당적으로 힘이 있고 애플도 그 긴 기간 이제 옆으로 기고 있지만 MACD가 완전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죠.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걸 돌파하면은 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RSI가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이게 올라왔어요. 결국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어, 결국 이제 좀 추세가 이탈됐죠. 그래서 어, 조금 여기 어제 봤던 이 지지선을 이제 지지하는지 이제 거의 이제 51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결국 RSI
하향 추세가 이제 바뀌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